신당의 영향 크지 않을까요? 신당은 최대의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안 커요. 별로 안 크다 보시다. 왜 안 크냐면은요. 예.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당이 좋은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을 어떻게 잘하는 건지도 예. 뭐 어저께서는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대안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 과연 그럴까? 지금 이대로 가면 과반도 어렵다. 오늘 정치 마플쇼에서는 2024년 혼란스러운 총선 전국 민심의 향방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인용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된 말말말 듣고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상병 평론가께서 준비하신 말말말 어떤 겁니까? 네, 2024년 본격적인 정치 시즌이 시작이 됐죠. 올해 총선이 있습니다. 여야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 물론 우리 국민들한테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예. 각 언론사마다 방송사마다 여론조사가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박빙도 되고 뭐 이쪽이 앞서고 저쪽이 앞서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민주당 쪽이 우세해요. 그럼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 뭐 어저께서는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대안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 과연 그럴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 이와 관련해서 우상호 의원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한 분이죠. 예. 우상호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과반도 어렵다. 민주당. 민주당 얘기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이대로 가면은 김웅 교수님 지금 이대로 가면은 과반도 어렵답니다. 김웅현 교수께서 준비하신 말말말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양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 최근 모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요. 정치 세력이 새롭게 들어가서 양당을 중화하는 역할을 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유권자들이 갖는다면 선거판은 많이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신당이 들어오게 되면 선거판 민심을 흔들고 변화시킬 수 있다. 신당은 최대의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 33%의 지지율을 보인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신당이 출범하면 현재 지지하고 있는 정당을 바꿀 의향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18%가 바꿀 의향이 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35%까지 나온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뭐 이런 유권자들이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신당이 생겼다? 예. 그러면 이들의 상당수가 만약에 신당을 지지한다, 신당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저는 신당은 당락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은 우선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얘기는 희망사항이고요. 이분은 항상 이런 식의 스탠스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항상 이당 저당이 아니고 제 3지대 정당을 하다가 막판에는 또 특정 정당에 가가지고 또 비대위원장 뭐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얘기는 현실성 없는 얘기고요. 정치 세력이 새롭게 들어간다. 어디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또 역할을 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역할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의 정당 체제 속에서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대로 가면 민주당 과반도 어렵다. 이길 수 없다가 아니라 과반도 어렵다잖아요. 분위기가 민주당한테 아주 우호적인 것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과반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민주당은 나름대로 싸우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진짜 어려운데 뭔가 반전이 없을까? 이런 분위기고 제 3지대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이 3지대가 좀 뭉치면 뭔가 좀 판을 좀 흔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새 벽두의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아니 평론가님 지금 정치 세력이 새롭게 들어간다. 지금 결국 신당이 총선에 뛰어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신당의 영향 크지 않을까요? 별로 안 커요. 별로 안 크다 보시다. 왜 안 크냐면은요. 지금 우리 정치가 양극단의 진영 정치가 이미 구조화되어 있어요. 구조화. 이거를 깰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제3지대 정당은 선거 때만 되면은 언제나 나왔어요. 안철수 정당도 지금 편입되어 있어요. 지금 안철수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3지대 정당에 세력이 들어가지고 뭘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제3지대가 선거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과잉 욕망이죠. 교수님. 네네. 신당의 영향력 별로 없다는데요? 신당이
가시화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가칭 개혁신당을 창당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탈당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당을 새로운 신당을 지지하겠느냐라는 비율이 뭐 34% 정도 없다가 62%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예. 이 투표 성향도 보면 연령이 낮은 층일수록 신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 이제 공천이 진행될수록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 또 양당을 참 지지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당원 가입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서 신당의 지지율이 소폭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분위기를 탄다면 저는 이 3 세력으로서의 이 제3의 정당 분명히 저는 파괴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앞서 그 부동층이 35%가량 된다고까지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표들이 신당이라든지 뭐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신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은 신당 투표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다라는 응답이 34%, 없다가 좀 62% 나왔단 말이에요. 뭐 이낙연 신당은 아직 창당하지 않았고요. 물론 창당을 하겠다는 의사는 예. 비쳤지만 그리고 조금 더 지금 양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겠죠. 예. 근데 지금 이준석 신당도 지금 창당된 지 이제 일주일 지났고 근데 그 지난 그 시간에 비해서는 저는 그 이전보다는 좀 뭔가 이제 신당에 대한 관심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져서 근데 반면에 또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근데 민주당 33%, 국민의힘 17%, 이준석 신당 12%, 이낙연 신당 이제 8%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신당에 대한 지지율만 해도 20%가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신당에 대한 파괴력 유의미한 숫자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양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3정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고 또 그걸 옳다고 봅니다. 옳은 거하고 현실적인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선거 정치는. 거대 양당 독점 체제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절반 이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제3지대 정당 투표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3지대 정당을 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층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예. 젊은 층이에요. 만약에 이준석 신당에서 젊은 후보가 나왔다 칩시다. 한 30대 중반 후보가 나왔어요.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민주당 후보한테 유리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예. 이준석 신당의 후보가 당선되느냐?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부동층, 중도층은 제3지대 정당을 선호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에서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 거대 정당이 싫어서 나는 제3지대 정당을 지지할 거야 라고 하는 걸 해석하는 것은 그것 또한 과잉 해석입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2배 이상 높은 2배가량 정도로 나왔는데요. 뭐 총선 결과 좌우하는 가장 큰 핵심 변수 윤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60%를 좀 육박하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좀 더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국힘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우리 당의 가장 큰 리스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놓으면은 총선 때 어떤 바람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안 통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전략을 세워도 또 외부에 아무리 좋은 인재가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안 봐요. 윤 대통령을 보거든요. 매우 잘하고 있다가 13%예요. 매우 잘하고 있다가. 그러면 매우 못하고 있다는 38%예요.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전략 하나는 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급선무예요. 윤 대통령 때문에 국민의힘은 참 잘하기 어렵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제발 좀 윤 대통령께서는 올해만큼이라도 좀 전략적으로라도 생각을 좀 다시 다잡으시면 좋겠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긍정적 기대가 49%로 높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토론님? 윤 대통령하고는 분명히 좀 차별성이 있었죠. 진중하고 좀 스마트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권에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중도층에서도 이런 정도로 가면은 과거에 김기현하고는 또 좀 차별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그런 기대감이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좀 49%. 예. 윤 대통령 지지율도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이 정도 나와야 뭐 선거 때 뭐 얘기를 해보지. 지금 35%가 이건 안 되는데 아무튼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초기에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희망감을 주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또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반영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않으면 그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큰 실망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총선에는 더 어려운 예.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의 행보에서는 차별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저는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한 위원장이 우리는 동반자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의 스탠스, 수직 관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권 심판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오히려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그 평가와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이 기대감이 더 예. 계속 지지율이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28%,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2%로 차기 대선 후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이 정말 선전을 한다면 예. 좀 더 힘을 실으면서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대선 후보로서의 인기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반대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식물 정부가 되면서 훨씬 더 대선에 대한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언론이 다음 대선에 관심을 갖는 건 이 총선하고 맞물려서 당연한 그런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아, 당연한 관심이다. 네. 현우님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안 빨라요. 안 빨라요? 예, 언론은 급해요. 언론이 급합니다. 국민들보다 더 급해요. 예. 국민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도 어느 정당에 다음 대선 후보가 있느냐도 보거든요. 한동훈에 대한 대선 주자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권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그 정도 안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칼수로 좀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예.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을 만큼 한동훈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여요. 예. 이번 여론조사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뭐 지금 상당히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권 심판론 우세가 지금 있다는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비대위원회를 꾸렸다는 것, 이제 위기에 대한 걸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은 좋은 출발인 것 같은데 이게 좀 행동으로 저는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공천 대폭적인 물갈이죠.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는 건데 이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공천위원장이 이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대통령의 중간 평가 그리고 지금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대통령의 변화 네.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정부의 심판론이 더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로 윤 대통령이 엄중하게 봐야 할 대목이에요. 똑같은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새 희망맞이 여론조사입니다. 더 낮을 수 있는 건데 그럼요. 잘 나온 거네요. 그런 희망맞이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이게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많이 올라갔네. 52대 40이 해볼 만하지 않습니다. 이거. 예. 서울만 비슷한데 서울도 연초 희망맞이 타이밍이 아니라면은 여기도 깨지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을 찍겠다 35%, 국민의힘 찍겠다 34%로 오차범위의 초접전 양상입니다.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높은데 이외에 이 또 정당 지지율은 또 같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요. 찍고 싶어도 찍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론조사가 된 거예요. 누가 나와도 나는 예. 국민이 찍을 거야. 사람이 이 정도 되는 거야. 팽팽한 거예요. 문제는 이거는 부동층의 향배네요.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면 예. 이미 지금 다 후보든 뭐든 관계없이 예. 그냥 줄곧 민주당 또는 줄곧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제 성향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3개월 안에 많은 변수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있고 거기에 지금 신당 변수 저는 가장 크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제도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이 참신한 좋은 후보를 낼 것이냐 이것도 저는 마지막에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지만 정말 합리적으로 선택할 뭐 많은 유권자들이 그 결정들이 반영이 된다면 이 결과는 상당히 의미 없는 결과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이대로 가면 과반도 어렵다라는 말 뽑아오셨는데 민주당이 더 빨리 변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 국민의힘만큼 우리도 인적 쇄신을 하십시다. 그러면은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도 얻을 수 있다. 결국 양당으로 쏠리지 않겠느냐. 뭐 아까
평론가님 잠깐 얘기하신 얘기인데요. 저는 신당 기대일 수 있고요. 있겠지만 지금 양당 체제가 가지고 있는 뭐 문제 또는 거대 양당 그러니까 양당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또 이런 예. 생각하실 분들 좀 샤이한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한국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표시하지 않는 분들이 투표에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오히려 신당 제3의 어떤 신당에 대한 지지 저는 조금 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서 예. 꼭 양당에 쏠린다라고 음, 저는 전망하진 않습니다. 신당의 등장이 많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신 네네. 거죠. 마지막으로 민심을 끌어오기 위한 여야 총선 전략 한 말씀씩 뭐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예.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당이 좋은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잘해라.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공천을 어떻게 잘하는 건지도 어려운데. 좋은 사람 뭐 아니, 괜찮은 좋은 사람을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히 대통령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기감을 가져라. 예. 어설픈 담론 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하시는데 민주당에 바라는 말 없습니까? 민주당은 뭐 잘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잘 하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맛보시오 출연해주신 박상변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 두 분을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